사랑이 눈빛으로 기억되는 것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논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입니다. 지난 주말은 24절기 중 20번째 절기인 소설이었답니다. 소설은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지요. 그래서인지 무척 겨울의 느낌이 살갗으로 파고듭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지어졌다는 농가 월령가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무 배추 캐어 들여 김장을 하오리라. 방고래 구들질과 바람벽 맥질하기 창호도 발라놓고 쥐구멍도 막으리라. 수숫대로 터울하고 외양간에 떼적 치고 우리 집 부녀들아 겨울옷 지었느냐.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 겨울 준비 단단히 하라는 얘기로 이해되지요. 요즘은 절기와 관계없이 계절이 바뀌는 것 같아 사람들은 절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하기도 합니다만 2025년도에 24절기도 이제 4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혼잣말을 해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행복하고 알차게 보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거야. 주변을 돌아보니 이제 수능 시험도 치르고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기 전 이것 저것들을 계획하며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그들 가족들은 그 언제보다도 다른 일들에 관심 쓸 여유가 없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른 송년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분주함도 오가는 발걸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11월의 끝자락입니다. 모두들 이제 한 달 남은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며 미래를 향하여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혼자서 불러보는 가슴 아픈 그 일을 눈물이 새어 나올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다시 다짐한 뒤 가슴 펴보지만 홀로 남겨진 내
가슴 아픈 그림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안을 수 있겠니 사랑아 미련한 사랑아 어릴 수 없는 내 욕심에 못한 사랑이 서러워서 또 이렇게 운다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아 아픈 내 사랑아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사랑이 서러워서 사랑아 더 원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명작 산책 아파트 베란다에서 노랗게 혹은 옅은 갈색과 좀 더 진한 갈색 혹은 빨갛게 변한 가을산 그래도 아직 녹색이 조금은 남아있는 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 한켠에서 도봉의 한 귀절이 떠오릅니다. 오늘 명작 산책에서는 시인 박두진과 그의 작품 시 도봉과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먼저 시인 박두진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요? 시인 박두진은 1916년 3월 10일 경기도 안성군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유년 시절 한때는 경상북도 경주군에서 보냈고 또 경상남도 밀양군에서도 잠시 지낸 적이 있었답니다. 본가는 밀양, 호는 해산인데요. 그의 호 해산의 뜻은 있는 그대로의 산이라는 뜻이랍니다. 박두진은 시인으로 축예예술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 또 다른 두어 대학교 등에서 국어 국문학과 교수로 역임했습니다. 그가 문단에 등단한 것은 1939년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인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지에 시 향현과 묘지송 등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였습니다. 시 묘지송은 죽음의 의식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예견하는 햇빛을 노래하여 조국의 광복을 기원하는 분위기가 나타나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두진 시인은 등단 이듬해인 1940년 서정시 도봉을 발표하였는데 도봉산에 올라
일제강점기 말기에 암담한 현실에 대해 느낀 심경을 시로 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15 강복 이듬해에는 조지훈, 박목월과 함께 청록파를 결성하였고 시집, 청록집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세 사람은 모두 1939년에 창간된 문예지 문장지를 통해 등단하였습니다. 그들의 시 세계는 대체로 자연의 본성을 통하여 인간적 염원과 가치를 성취시키려는 창작 태도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록파가 시 쓰는 친구들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세 사람의 시인은 시 세계가 지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을 제재로 하고 자연의 본성을 통하여 인간적 염원과 가치를 성취시키려는 시 창조의 태도가 공통된다는 평가입니다. 시집 청록집에는 이전에 창작한 묘지송, 도봉 이해의 설악부라는 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청록집은 일제 말기의 조선어 말살 상황 속에서 주로 우리말로 쓰인 시들을 묶어 간행된 것입니다. 시집은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드높인 점에서 그 의의가 크게 평가됩니다. 시인 박두진에 있어서 자연 인식은 원시적 건강성과 함께 강렬한 의지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독교적 신앙에서 빚어진 의연하고 당당한 의로움의 생활 신념과 관계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시 향연에서는 침묵의 산에서 불길이 치솟는 심상을 표현하여 바로 그러한 신앙에 근거하여 일제 강점기에 민족적 수치를 극복하려는 기세를 읊은 것이다 라고 평가받습니다. 처음에 박두진은 자연을 주제로 한 시를 썼으나 그 후에는 광복의 감격과 생명감 있는 시를 썼습니다. 말년에는 남한강 등지에서 직접 수석을 수집하면서 쓴 수석열전과 수석영가 등의 시편들을 통해 그의 시의 핵이기도 한 근원적인 생명을 노래했습니다. 이는 자연의 결정체인 수석을 통해 수석이 고요히 일러주는 내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시인 자신도 도를 향해 끝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자연과의 교감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박두진은 1946년 시인 박목월, 조치훈과의 3인 공동시집 청록집을 발간한 뒤 3년 후인 1949년 첫 개인 시집 해를 발간합니다. 해당 시집에 포함된 시 해에는 당대의 비관적인 현실이 어두운 밤으로 표상되어 있으며 해가 솟아나서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시 해의 천년을 소개해 봅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생략. 그의 시집 안에는 한컴 타자 연습으로 유명해진 청산도라는 시도 수록되어 있답니다. 시단에서는 1986년 47년여 만에 71살로 은퇴하였으며 1998년 8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박두진 시인은 아세아 자유문학상과 서울시 문화상, 3.1 문화상, 예술원상 등을 받았고 저서로는 해, 오도, 청록집, 거미와 성좌, 수석열전, 박두진 문학전집 등이 있습니다. 한편 박두진 시인의 시비가 프랑스 도시인 베종 라 로멘에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파리 사무소 주관으로 시인의 고향인 안성시와 프랑스의
배종 라 로멘 씨가 협력해서 설립했다고 전해집니다. 시비에는 시인의 대표작 시, 해가 앞면에는 한글로 뒷면에는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새겨져 있답니다. 이제 박두진의 시 도봉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봉 박두진 산새도 날아와 우짖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 끈인 곳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호이 호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 골고루를 되돌아올 뿐 산끈을 길게 느리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항온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어떤 느낌이 가슴에 닿으시나요? 저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라는 구절에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절절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저는 이 시를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의 배경은 일연가 사면에서 산새도 구름도 보이지 않으며 사람의 자취도 끊어진 가을 산의 저녁 무렵입니다. 시인은 외롭고 적막한 가을 산의 어스름을 묘사하고 있지요. 이러한 적적한 풍경을 배경으로 사연과 오연에서 시적 화자인 나는 대답할 사람도 없는데 소리 높여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 소리는 헛되이 빈 골짜기들을 울리고 되돌아오지요. 누군가를 헛되이 불러보는 나의 행동은 허전한 내면 세계의 애로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7연가 8연에서 산끈을 길게 느리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이 기절에서 항온과 더불어 찾아오는 밤에 의해 화자의 절망감은 더욱 심화됩니다.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이라는 표현에서 삶과 기다림은 괴로움만 더해줄 뿐 허망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시인에게 한 가닥 희망과 의지를 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별입니다. 시인에게 어둠 속에도 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슬픔을 딛고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9연 그리고 10연에서는 화자가 이 긴 밤과 슬픔을 갖는 것이 그대를 위한 것임이 드러나면서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라는 표현에서 그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절절히 나타납니다. 해설가들에 의하면 시 도봉의 특징은 밤과 낮의 대립과 교체를 통해서 식민지의 절망적인 삶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의 제목 도봉은 어미를 생략하고 명사로 종결하여 절제된 느낌을 주며 시적 여운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인의 관조적이고 사색적인 시선에 의해 고요하고 적막한 가을 산의 풍경이 서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뒤로 갈수록 처음에 조용하고 사색적인 분위기에서 짙은 우수의 빛깔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 도봉은 일제 강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가을 산의 적막감과 응답 없는 부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기에 시인의 절망감과 고뇌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인이 가을의 적막한 도봉산을 바라보는 사색적인 태도는 인생을 간조하고자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현실 도피의 태도가 아닌 풍요롭고 희망적인 세계를 바라는 개방적인 태도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당대의 자신의 못다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힘 없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펼쳐 나가는 것이겠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나의 존재감을 펼쳐갈 수 있을까요? 명작 산책을 통해 나의 삶을 어떻게 전개해 갈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점점 멀어져 가는 단풍 든 산하를 바라보면서 시 한 편 창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 준비, 겨울 차비들도 잘 하시기 바라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